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트리 투자자문에서 시장 분석과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교 상무입니다. 시장 상승 에너지가 정말 강한데요. 오늘 2월 시장 환경을 함께 조망을 해보고요. 5,000포인트라는 그런 무지개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과연 다 온 건지, 더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투자 전략 프레임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추이를 보면 세 개의 원을 제가 그려놨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차트는 2008년 이후에 장기적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세 번의 주요 상승 국면이 있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 기간, 두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입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하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의 모습인데요. 2400에서 2500선, 거기쯤에서 횡보하던 우리 코스피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3천, 4천을 차례로 돌파하고 1월 말에 5,000포인트를 넘어갔죠. 폭은 물론이고 속도 측면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강한 시장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함께 불거져 나왔는데요.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속도의 이슈입니다. 이번 1월 상승률은 지난 12월 말 종가 대비 10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는 거고요. 증가율로는 23%가 넘는 숫자입니다. 같은 기간 중에 S&P 500은 1.3%가 올랐습니다. 폭도 그렇고 속도 면에서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편중의 문제인데요. 코스피가 23%가 오르는 동안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의 이런 주도 그룹이 포진해 있는 전기전자 업종 지수, 이들은 3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료는 2.8%, 의약업종은 6.4% 정도가 증가하는데 그냥 그쳤습니다. 즉, 일부 제한된 업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수 상승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월요일 시장이 이제 급락한 바가 있는데요. 그 월요일 시장을 급락시킨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모두 다 이제 아시다시피 케빈 워시 리스크였죠. 과거에 그 연준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양적 완화에 반대하면서 긴축을 주장하는 등의 어떤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시장에 전해져서 그게 증폭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10년물 금리 상승이 나타났고요. 금과 은의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 원화 약세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났죠. 일각에서는 케비노 씨가 가지고 있을 법한 의도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즉,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느냐?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다. 그렇다면 통화 가치 하락을 억제한다면 인플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긴축을 통해서 통화를 줄이는 거다. 또 AI로 생산성 향상이 오면 물가가 억제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 뭐 등등의 스토리가 그것이죠.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러한 우려들은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워시는 양적 완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에는 비판적이지만 경기 여건에 따른 기준금리 조정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따라서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급격한 정책 기조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고요. 금리 인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시장의 일반적인 우려하고는 조금 달리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이미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진행하면 그게 반드시 유동성 압박으로 작용하느냐? 과거의 예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국 외의 지역들, 그 지역들의 상대적인 유동성은 오히려 긍정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케빈 호씨는 AI가 생산 혁신을 가져와서 물가를 안정시킨다. 이런 우호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향후 AI 산업에 대해서 비판적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점, 뭐 이런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주가의 모멘텀들이 살아있다는 건데요. 현재 그 반도체 중심의 그 이익 모멘텀 여전히 유효할 걸로 보이고요. 이익이 늘어나는 사이클의 초기 국면으로 진단이 됩니다. 한국의 1월 수출액이 658억 달러인데요. 반도체가 이제 그 중에 이제 205억 달러일 만큼 호조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의 경우도 팔란티어 분기 실적이 예상치 상회를 했고요. 2026년 S&P 500의 순이익률 컨센서스가 13.9%, 과거 10년 평균 11%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 개정안은 1차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한 게 주요 내용이었죠. 2차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었고요. 현재 1, 2차 상법 개정안은 통과되면서 뭐 일부는 적용, 일부는 유예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포함된 3차 개정안도 통과 예정입니다. 국내 증시의 재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걸로 기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ISM 제조업 지수도 2022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점 등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국제 유가가 낮은 수준이고요. ISM 그 PMI 지수 내 가격 지수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인플레 압력이 우려보다 작다는 거. 자, 그리고 만약에 고용이 굉장히 강하다면 인플레 자극 요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 추이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적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추가 상승 여력 이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포모가 있죠. Fear of missing out. 즉 나만 상승해서 소외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는 기조 여기에 이제 더해져서 점점 강해지는 수급 상황 이런 것들이 시장에 강한 매수 세력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보면 코스피 5,000포인트 기준 12개월 선행 PER, 즉 예상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한 선행 PER은 10.9배, PBR은 1.46배입니다. 과거 고점들을 살펴보면 2007년 7월 2,000포인트 돌파를 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를 그 이후에 만났죠. 2021년 1월에 3,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연준 긴축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만났었는데 당시 그 퍼의 고점들이 선행 PER 기준으로 13배에서 14배였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수는 5,000포인트보다 훨씬 위로 더 갈 수 있는 버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S&P 500하고 비교를 해보면 S&P 500은 현재 12월 말 기준 선행 PER이 22배니까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은 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폭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감안해야 할 것들은 첫째,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높아진 컨센서스, 여기에 대한 경계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마지막 주에 삼성전자가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요, 85조 원
5조 원이었는데요. 2월 초에는 158조로 86%가 증가를 했고요. 주가는 40%가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단기적으로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감안 요인은 AI가 수익성으로 차별화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점들이에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연초 이후에 미국 그 M7 빅테크 그 주가들의 차별화 흐름입니다. 주가들이 그간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왔던 어떤 수익성 불안 요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처럼 캐펙스, 즉 시설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 캐펙스 상향이 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뭐 이러질 않고, 그 캐펙스를 늘리는 정당성이 수익성으로 확인되는 그런 국면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 비근한 예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캐펙스 투자가 66%가 늘었는데,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그 매출 성장률이 39%로 둔화된 점이 부각이 되면서 실적 발표 당일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죠. 결국 투자와 수익 발생의 미스매치 기간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역시 작용을 했고요. 반면에 메타는 더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도 현재의 그 광고 비즈니스에서 AI를 활용해서 매출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그런 구조를 보여줘서 실적 발표 당일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결국 이후에도 시장은 뭐 캐펙스의 규모, 이게 아니라 수익화 가능성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해진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향후 M7 중에서도 제미나이를 내세운 알파벳, 그리고 AI 광고 기반이 성장하고 있는 메타,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달 말쯤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 원가가 높은 블랙엘, 그 초기 출하 이후에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이 70% 초중반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등의 그 수익성 반영 여부가 중요할 듯합니다. 이 여부는 국내 반도체 주가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2월 시장의 동력을 보면 그렇다면, 첫째가 밸류에이션과 증익 사이클, 상대적인 이익 모멘텀으로 볼 수 있어요. 국내 증시는 어, 높은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1월 말 현재로 전년 동기 대비 89.7%입니다. 선진국이 14.8%, 신흥국이 22.6%니까 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ROE 측면에서 봐도 1월 말 현재 코스피 선행 ROE가 17%고, 선진국이 16.5%, 신흥국이 14.7%니까 그들 대비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코스피의 이익 모멘텀 자체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여러 정책 효과들, 그런 효과들에 의해서 국내 증시의 재평가 요소가 지속될 수가 있고요. 외국인의 패시브 수급이 지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등,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또한 그 기대할 수가 있다는 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업종은 그러면 앞으로 무엇이 될 거냐? 자,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한 국면의 주도 업종은 결국 그 장세의 종료 시점까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결국 현 장세의 주도 업종들인 반도체, 조선, 방산, 뭐 로봇이나 이런 업종들이 향후의 코스피 상승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주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이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제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죠. 엔비디아는 TSMC를 통해서 HBM하고 GPU가 탑재된 AI 칩을 만들어서 구글, 아마존 등등의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납품을 하고요. 그 그림 하단에 있는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를 이용해서 뭐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업 등등등을 전개하는 이런 큰 밸류 체인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앞다퉈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의 결과물이 바로 얼마 전 어, 구글의 TPU였죠. 이런 국면이다 보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한 거고요.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때문에 현재 반도체 재고 확보 전쟁까지 벌어지는 중인 거죠. 이런 상황이라서 반도체의 이익 모멘텀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또 이러한 AI가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게 피지컬 AI인데요. 지금 2단계로 급속히 이행 중입니다. 왼쪽 그림이 이번 CES 2026에서 선보인 그 현대차하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이고요. 이번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로봇 시대가 본격화됐다. 뭐 그런 평가를 이끌어낸 바가 있죠. 사실 이 로봇에 적용된 스마트 액추에이터라는 게 센서하고 제어 장치하고 액추에이터가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구성돼 가지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기반 정밀 동작 제어가 가능한 건데요. 이와 관련된 기술 등의 어떤 로봇 산업, 그리고 자율주행 등에 관련한 자동차 업종, 그리고 그 각각의 어떤 구동에 관련된 배터리, 예, 이런 업종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쪽에 대해서는 조선업은 2023년, 2024년 그 수주에서 아주 그 고가 선박의 매출 비중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제품 믹스가 상당히 개선이 됐어요. 결국에 수익성 개선이 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의 지속적인 예상, 그리고 미국발 LNG선의 발주, 미국의 군함, 그리고 MRO 이런 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방산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린란드 등의 뭐 여러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기회들이 열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익히 살펴봤듯이 AI 구동의 필수적 요소인 전력기기 그 경우에 대표적인 AI 밸류체인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높은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수요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는 그런 산업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합니다. 또 현재의 정부 정책 기조를 감안을 해보면 1분기 실적 시즌에 주요 기업들의 주주 환원책들이 보다 많이 적극적으로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 증대 측면에서 금융주, 뭐 저PBR주 이런 쪽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비만, 뭐 항암, RNA 치료제 이런 메가 트렌드가 2026년에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뭐 전체적인 접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선별적인 종목 단위의 접근이나 이런 접근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환율 관련한 내용을 잠깐 보면 환율 상승의 원인은 익히 알려진 대로 그리고 지난달에 설명을 이미 잘 여러분께 소상히 드린 대로 국민연금과 기업, 개인의 해외 투자 그리고 한미 금리 차의 지속 이런 것들 등입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 그간의 이제 국민연금 환해지라든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뭐 RIA, 즉 국내 복귀 계좌 이런 것들이 추진돼 왔고요. 최근에 또 이제 미일 공조기대 효과 등이 있었죠. 그래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전통적으로 환율이 상승한다. 즉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율과 외국인의 순매수는 사실 서로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 즉 마이너스 상관계수의 관계였는데요. 최근 들어 이 관계가 이제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해도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죠. 환 플레이보다는 자본 차익 플레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환율 상승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체감적인 강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걸로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유념할 거는 이런 관계가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급변할 수 있다. 예, 그런 점을 염두에 또 함께 두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 볼 때 2월 코스피 밴드는 4,8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하고요. 5,500포인트를 상단으로 하는 그런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승 쪽으로의 에너지는 앞에서 살펴본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을 감안을 할 때 시장이 상당히 합리적인 상승 논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낮은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그런 상승이 정당화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점에서 지수가 5,000포인트 이상으로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런 긍정적 전망의 많은 부분이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은 시점입니다. 현재 AI 부분에서도 오픈 AI하고 엔비디아의 관계 변화 가능성,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진출 등등 추가적인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죠. 또 향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뭐또 다른 노이즈가 들려올 수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달 말 엔비디아의 실적 또한 어떤 방향으로 이슈가 될 것인지 여러 가능성들을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기본적으로 우상향의 움직임을 향한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어떤 변동성 자체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진폭을 예상을 해보면 대략 이 밴드 내에서 지수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런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가 시장의 중심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겠죠. 2월 시장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변동성을 완화하는 자산 배분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겠는데요. 아래 그림은 1990년부터 2024년 말까지 그냥 순수하게 S&P 500에 그냥 투자했을 때의 리턴, 그 리턴하고 S&P 500의 60%, 채권의 40%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의 리턴, 이 둘을 비교한 겁니다. 위기 국면이 오기 전까지는 녹색으로 표시된 순수 S&P 500의 리턴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포트폴리오 리턴을 훨씬 앞지르다가요. 2000년대 초하고 2008년 두 번의 큰 폭의 하락 속에서 MDD라고 부르는 것, 즉 최대 손실률 그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진 면적의 포트폴리오 손실 규모, 즉 MDD가 푸른색의 순수 S&P 500 MDD보다 훨씬 작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예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개념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 중인 골든트리 투자자문의 전략적 MP의 주요 라인업은 다음과 같고요. 현재 주요 성장 업종과 주목할 업종들을 우리가 반도체, 전력 설비, 조선, 방산, 금융, 그리고 고배당주,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로 압축을 해볼 때 그와 관련된 주요 포트폴리오 상품들이 오른쪽에 같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성장 4대 부문에 집중 투자하는 4차 산업 포커스 펀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2025 연금저축 ETF와 ISA 배당인컴형 ETF 이들은 안정적인 인컴 자산과 전략적인 투자 업종 AI 인프라라든지 조선 이런 것들을 편입한 MP입니다. 인컴 알파는 국내 배당 ETF하고 글로벌 고배당 투자회사 하이힐드 채권 등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고요. 글로벌 ETF 앤 리츠는 국내외 인컴 중심의 ETF 그리고 리츠 이런 곳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골든 성장 포커스는 AI 밸류체인 즉 반도체, 전력 설비, 신재생 에너지 이런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MP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런 변동성이 증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자산 배분의 개념에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유념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2월 시장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